안녕하세요. 재민 안녕. 네, 시험 범위는 그 목요일까지 말해준다 했는데 여기로 확정 짓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로.
너네 얘들아 시험 공부 시작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하나 보통? 보통 다 이때 시작하나? 저번 주에 학급 단합대회 하는 것 같던데 재밌었어?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했어. 시작. 건이 왔어? 건이? 건이. 그리고 승환이. 그리고 형석이. 준규. 혹시 왔는데 선생님이 불렀으면 말해줘. 지웅이. 그리고 인성이. 3번 민준이. 원석이. 이석이. 이 중에 온 친구들 있나? 원진이. 아 이석이 왔네 이석이. 얘들아 선생님 말 들리니? 네. 이 중에 얘네들 다 아는 건가? 아니 이 친구들 봐라. 그럼 얘네들 구글 클래스룸에 오라고 말하고 수업 시작할게. 자, 기다릴 순 없으니까 수업을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제가 그저께 다시 말해준다고 했는데 방금 들어온 친구 누구지? 원진 늦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 61페이지까지 여기까지로 하기로 했고 67페이지까지 나가면 너무 빡빡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진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지금 너무 빨리 나가면 2학기 때 나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61페이지 2-1단원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선생님 사랑해요? 근우 뭐야? 누가 친구가 장난친 거야? 이런 말 하는 친구 아닌데? 근우야 진심이야? 누가 친구가 장난치고 시험번호 적어서 근우가 어디 납치당하고 있는 줄 알았지. 납치당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그런 걸 해줘. 알겠지?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또 이 그림인데요. 이거를 다 그리진 않고 우리 저번 시간에 정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정부의 이 경제활동 순환에서의 역할 이것만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여기서 정부는 판매자가 아니라 똑같이 수요자였죠. 수요자. 여기 사고 여기 샀으면
수요하면은 다시 대가를 주겠죠. 돈 주고, 돈 주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생산물 시장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었죠. 정부만의 기능. 정부만의 기능은 먼저 가게랑 기업은 각각 생산 요소, 생산물 시장에서 원래 그 생산자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 그리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얘 둘 다 각각 납세자라는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세금 납부하면은 정부는 그것을 재원으로, 그것을 재정 수입으로 삼아서 공공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복습하도록 할게요. 네, 늦은 친구들은 잠깐 이따가 수업 끝나고 잠깐 남을게요. 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 했고, 그리고 뭐의 주체냐? 얘만의 독특한 활동. 걔를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재정 활동의 주체. 재정 활동은 재정은 크게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로 구성이 되고, 재정 수입 얘를 세입이라고 하고, 재정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세입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 정부가 걷어들이는 모든 수입, 대부분의 재정 수입은 뭐라고 했죠? 조세 수입.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세 수입이다. 그리고 조세 수입을 대부분으로 하는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한다. 공공 서비스, 공공재 제공하고, 이러한 재정 활동은 그냥 아무 때나 정부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예산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얘를 심의하고, 다시 정부가 또 지출을 하면은 뭐 국회가 감사를 하고, 감사원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혹시 더 써야 될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것을 다시 짜서 국회에 다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미리.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인데, 그 재정 활동을 기반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을 쓰냐. 먼저 시장 기능 보완.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 자원이 덜 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충분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같은 건 돈이 안 되니까 정부가 그것을 충분하게 생산한다든지. 왜냐면 정부의 목적,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후생 극대화니까. 그리고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는 아는데 소득 재분배, 다시 분배하는 것. 소득 분포를 정부가 수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왜 한다 했죠? 시장 경제의 한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니까 그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경제 안정을 추구한다. 경기 침체 시, 경기가 가라앉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실업자가 많고 소비랑 투자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럴 때는 세입, 조세 수입을,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사람들의 세금을 내고 난 후 소득,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소비를 위해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세후 소득이 세후 소득, 가처분 소득,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같은 말로 취급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소득이 이거라면 소득 빼기 세금, 소득세 이게 되겠죠. 네, 이게 소득이 아무리 높아봤자 세금이 거기에 비슷하게 많아버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여서 이 가처분 소득, 세후 소득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소비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럼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더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 것, 고용 증대, 그리고 소비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방금도 말했듯이 이번에 경기가 과열됐어요. 마냥 침체되지 않고 고용량이 엄청 많고 그렇다 해서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세입을 늘려서 안정을 유도하고 정부 지출도 줄여서 말 그대로 안정을 유도하고 물가의 안정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팽창해 있는 경제를 조금 줄여야 된다. 그 과열된 걸 잠재워야 된다.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런 걸 하는 게 정부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골목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다 좋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공평하게 가로등을 설치하면 일단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내고 뭐 가로등을 설치하자 공평하게 집집마다 내자 하니까 얘는 갑자기 여기서 태세 전환을 해요. 갑자기 아까는 이 초록색 아주머니께서 아까는 분명히 좋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 안 나가는데요? 돈 안 나갈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저씨도 갑자기 우리 집은 큰 길가에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돈을 안 내려고 합니다. 소비를 할 때는 공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는 누구나 그 가로등의 어떤 혜택을 느낀다는 점에서 효용을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설치를 하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추가적으로 소비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소비하는데 가로등의 불빛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성질을 경합성이 없다, 배제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재화들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고 싶어 해요. 나중에 더 자세히 5월 말쯤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들은 그 생산해 주는 건 기업인데 그러니까 무임승차 하면은 공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내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기업이 많이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산 안 하려고 하겠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인데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빵원이 드니까 돈이 안 드는데 누가 생산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생산량이 이 지점이라면 실제는 이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부의 목표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니까 사람들의 후생, 복지를 높이는 거니까 이 남은 지점들을 정부가 생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정부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생산해야 된다. 이런 공공재들은 혹은 사회 간접 자본들은 이런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요. 왜냐면 정부의 경제 활동 목적은 이윤 극대화나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후생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뭐 복지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의 행복, 사회적 후생 극대화. 자, 그리고 제가 프린트 위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장기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사람 제가 누구예요, 이분?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 말은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역할.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하면 그냥 놔두면 해결이 되잖아요. 놔두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케인즈의 생각은 그게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놔두다가 실업자 다 굶어 죽고 다 죽는다. 경제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에는 결국엔 다 죽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해결되는 건 맞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경기 침체 시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경기 과열 시에는 그 긴축 재정 정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시장한테 놔두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해서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요. 그냥 이 말을 뭐 케인즈가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고 2학기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역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경기 침체 시에 뭐 세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뭐 정부 지출을 확대시킨 거 이런 거 확대 정책을 해야 한다. 확대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경기 과열 시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진도 좀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정 활동 그중에 정부의 재정 활동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세입, 조세를 걷는 게 될 텐데 조세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재정 활동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재정은 정부가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활동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뭐와 뭐로 구성된다? 세입과 세출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재정 수입 얘가 세입이죠.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모든 수입이고 조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거고요. 재정 지출은 여기 있는 이러한 항목들이 되겠죠. 네, 이것도 미리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계획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재정 지출일 텐데 이거에 맞게 조세 수입을 미리 거둡니다. 그럼 이 조세 수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엔 다 안 끝날 것 같고 내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출석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잠깐만. 아까 안 온 친구들만 다시 볼게요. 건이 왔고 승환이 있어요. 승환이. 형석이. 김형석. 뭐야? 방금 들어온 사람 누구지? 승환이 없고 형석이 있고 준규 있어요. 준규. 네, 있어요. 준규 있고 인성 있고 3반 민준이 있어요. 3반 민준이 네, 있고 네. 원석이. 원석이 없어? 원석이 없고 지웅이 있어. 지웅이. 승환이, 지웅이, 원석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3분 지나도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결과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지각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많이 봐드렸는데 이제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라서 오히려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건 저한테 직무유기가 있는 거라서 네, 이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각도 따로 다 처리할 거니까 아주 미리는 아니더라도 뭐 1, 2분 정도는 미리 들어와 주세요. 1, 2분 정도 미리 들어와야 수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뭐 1, 2분 정도 뭐 실수로 늦는 건 괜찮은데 그보다 너무 늦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수업 계속 할게요. 그래서 조세 수입에 대해서 배울 거고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42페이지 밑에 나온 거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 조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그리고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이거 좀 통합사회 때 여러분들 배우긴 했을 텐데 조금 헷갈릴까 봐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거, 지방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방정부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경기도, 뭐 남양주시, 구리시 뭐 이런 거 그런 걸 말하고 그리고 뭐 국세는 또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대요. 관세는 이거는 이제 2학기 한 10월 달쯤 배울 것 같아요.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관세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아, 지웅이 들어왔구나. 오케이, 지웅이 미안. 네, 관세고 그게 외국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상품이 관세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로 쓰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을 사용하는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알면은 그거는 무슨 법대 수업이고요. 무슨 세무사 수업이고 관세사 수업이고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정시하고 파는 친구들 이렇게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냥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된다. 관세도 나중에 배울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거는 이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그냥 일단 여기만 집중을 할게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경비로 쓰는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 구분을 배울 겁니다.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그리고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 우리가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일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간접세라는 애를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렇고 그래서 보통세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 다 배울 건 아니고 이 세금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뭐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그래서 방금 이 소득세, 법인세 얘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고요. 이 부가가치세랑 개별 소비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이렇게 분류 체계를 잡고 한번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제가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소득세래요. 소득세 누가 내는 거죠? 가게가 내는 거죠.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게가 내는 겁니다. 가게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내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도 가게가 제일 많이 내니까 가게라는 경제활동 주체가 이 경제 순환에서 경제 전체에서 어떤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법인세. 기업이 내는 거죠. 참고로 이 법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법적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을 개인, 법인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개인은 여러분들 알듯이 사람이고요. 법인은 회사인데 회사를 사람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그 소득을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법인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모든 부가가치에 부담하는 세금, 그리고 관세. 아까 봤죠? 외국 나라의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세. 소득세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아까도 봤듯이 우리나라 조세 수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것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진세입니다. 뭐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든 1억 버는 사람이든 5억을 버는 사람이든 똑같이 뭐 1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는 5%만 걷고 1억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10%만 5억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20%만 이런 식으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점점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법인의 소득, 법인세랬죠. 법인을 사람처럼 취급해서 소득을 얻는다고 했어요. 소득세고, 네. 그리고 네,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세고, 그 다음에 VAT라고 나와 있는데, 네, 판매자가 아이고, 두 번째 줄부터 할게요.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제가 저번에 생산이 그냥 최종 그 생산 과정만 생산이 아니라 뭐 처음에 뭐 재료, 운송, 마케팅, 그래서 최종 생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마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모두 이 부가가치마다 다 이 부가가치를 합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모든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얘가 바로 부가가치세다. VAT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대표적인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로서 그래서 뒤에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납부를 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접세고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한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얘는 개별 소비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간접세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예로는 뭐 담배세 이런 게 있습니다. 담배세. 그래서 분류를 해보자면 소득세랑 법인세는 직접세가 되겠고, 그러니까 납부를 하는 사람이랑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직접세고, 부가가치세랑 개별 소비세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실제로 납부를 하는 사람이랑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 판매자한테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자도 그 세금을 간접적으로 조금 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도 영수증을 보면은 10%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총 가격의 10% 정도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네, 10% 정도 붙어 있고 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 7,000원이라는 최종 판매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 세금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세 분류를 해보자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자랑 담세자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제가 사실 방금 설명을 한 용어가 납세자랑 담세자라는 용어입니다. 이걸 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납세자는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에 진짜 납부한 사람입니다. 납부를 하는 사람이 납세자고, 그러니까 너가 세금 내세요 하면은 그 지정당한 사람이 납세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담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 만약에 판매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판매자가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도 거기에 그 세금에 그 부담된 세금에 소비자도 어느 정도 그 세금 부담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람이 담세자입니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일치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분류할 때 첫 번째는 직접세입니다. 주로 아까 봤죠.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나 법인세. 가게한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기업한테는 법인세. 기업을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해서 걔를 법인이라고 하고 그 기업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게 법인세인데 이러한 소득에 부과하는 재산이 직접세입니다.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랑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완전히 일치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대표적인 그 직접세랬죠.
뭐 소득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소득은 뭐 가게나 기업이 온전히 부담하는 거지. 뭐 가게라고 치면은 가게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치면은 가게의 소득에서 말 그대로 10%를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소득을 갑자기 기업이 와가지고 제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제가 뭐 일정 부분 부담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가게가 완전히 그 세금을 내라고 지정받은 만큼 다 납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직접세와 즉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그 지정당한 사람, 납세자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이 담세자가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로 텍스 시프팅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게한테 소득세를 내라고 했는데 판매자도 그 기업도 이러한 세금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낸다 하면은 조세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얘한테 내라고 했는데 얘가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조세 전가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직접세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이러한 직접세,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건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혹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떨까요? 누진세가 뭐라고 했죠?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혹은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큽니다. 소득이 뭐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벌고 어떤 사람은 낮게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 사람한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세후 소득이 얘는 더 줄어들고 얘는 세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불평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게 누진세고 대부분의 직접세들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간접세. 아까 직접세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라면 간접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얘가 소득에 부과했다면 직접세가 간접세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하고요. 아까 봤던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조세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라고 해도 소비자가 일정 부분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헷갈리죠? 이게 어떻게 그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했으면 판매자한테 세금 내라고 했으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지. 어떻게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지? 세금을 중간에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그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물론 외워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조금 알면은 이해하는데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간접세, 직접세는 아까 말했고 납세자의 소득에 적용하는 세금이 직접세고 납세자가 다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뭐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세자가 오히려 그 소득이라고 치면은 그 가게가 자기의 소득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접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세 담배값 100원을 인상했다고 합시다. 담배값 100원 담배값 100원 담배값 하나당 개당 100원의 세금을 판매자한테 부담했다고 칩시다. 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프를 가져와서 죄송한데 이거를 그냥 알 필요는 없고 이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한번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5월 달에 다시 배울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제가 어떻게 도출하는지 간단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래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점만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는 수량, 여기는 가격이 들어가죠. 얘는 공급 곡선.
S, 서플라이 커브라고 해서 S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담배값 100원, 개당 1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판매자한테 부담했어요. 판매자는 하나 팔 때마다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원래 가격은 담배값 뭐 1,000원이었다고 칩시다. 1,000원. 자, 판매자한테 하나 팔 때마다 개당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자는 더 팔까요? 덜 팔까요? 덜 팔겠죠. 하나당 팔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래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S 다시라고 할게요. 덜 파니까 여기가 수량인데 줄어들겠죠. 팔려는 게. 그래서 줄어들고 그럼 가격도 변해요. 가격이 여기잖아요. Y축. 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얼마큼 올라가냐? 여기 100원만큼 이동합니다. 세금을 100원 부담했으니까. 자, 그리고 근데 실제로 오른 가격은 100원만큼이 아니죠. 보세요. 왜냐면 이 차이가 다 100원이니까 여기도 이만큼이 100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오른 금액은 이만큼이죠. 뭐 한 150원, 1,050원이라고 할게요. 50원만큼 올랐다. 자, 그러면 판매자가 다 세금을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판매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만큼 부담하니까 다 그걸 온전히 자기가 내지 않고 이만큼 올려서 판다는 겁니다. 1,050원에 팔아요. 그럼 소비자는 원래 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여기 1,000원에 샀는데 1,05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50원만큼 더 부담하게 된 겁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판매자도 바보가 아니니까 세금이 더 100원이 부과가 되면은 그에 필요한 만큼 가격을 올려서 팔아요. 그리고 판매자는 원래는 여기는 총 100이 되니까 여기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950원. 1,050원에 팔아서 세금을 100원 내고 나면은 얘는 950원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얘도 아까 세금을 내기 전에는 1,000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950원을 파는 거죠. 얻는 거죠. 그러니까 50원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판매자한테는 100원, 개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판매자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50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50원 더 대신 내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세는 개별 소비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매자한테 부과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도 소비자, 그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판매자와 소비자 둘 다일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세 전가가 그래서 가능하다. 조세, 지금 판매자한테 지정이 되는데 그 조세가 소비자한테 옮겨졌잖아요. 시프팅. 전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간접세는 주로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아까 제가 모든 부가가치세는 다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죠.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작습니다. 아까 여기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 불평등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었지만 여기는 뭐 1년에 뭐 10,000원을 버는 사람이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든 뭐 10억 버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10% 적용이 되니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 두 번째 분류 방식. 첫 번째가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일치하면은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였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세율,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할 건지 그 적용 방식에 따른 분류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했던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득이라고 치면은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누진세였죠. 주로 직접세에 적용된다고 했고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그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직접세가 방금 말했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이런 거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했죠. 그 소득이 차이가 있는 만큼, 불평등이 있는 만큼 높은 애들한테, 소득이 많은 애들한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그 세후 소득이 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소득이 낮은 애들은 세율을 작게 적용하니까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게 상대적으로 그 폭이 좁겠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완화가 되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비례세. 얘는 누진세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면 비례세는 그게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혹은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 일정한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10% 이런 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주로 간접세에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담배세처럼 아까는 뭐 그런 정량을 했지만 보통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세금이 매겨집니다. 간접세, 뭐 개별소비세나 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세금에 적용이 되며 간접세가 적용될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세 부담. 그러니까 뭐 100원 똑같이 10%를 적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1억을 버는 사람이든 어떤 상품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면은 이게 원래 뭐 1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100만 원인 사람한테 조금 이거 단위로 수정할게요. 1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10% 적용되면은 만 원의 세금이 적용되는 거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들한테는 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1억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 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큰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조세가 그리고 소득이 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작게 느껴지는 이런 게 바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누진성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누진세율처럼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조세 부담을 더 적게 느끼는 거, 세율을 줄여들면서 이런 게 조세 부담의 누진성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그 세금 부담이 더 큰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다. 똑같은 그 사람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간접세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간접세는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세를 회피하는 어떤 그런 게 조금 그 조세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진세. 누진세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진세가 아까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고 그리고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게 적용하는 게 누진세였죠. 역진세는 그 반대예요. 소득이 낮으면은 세율이 오히려 높게 적용이 되고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것. 엄청나게 정의롭지 못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 차원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 현실에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일 자세히 설명할 건데 세금 대상 금액에서 뭐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 세법상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과세를 할 대상 뭐 소득이 있으면 뭐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면은 어쨌든 그 쉽게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세율이 높아지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세금의 비율에 차등이 있다는 거 보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다르지만 누진세율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러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세 분류 특성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그리고 경제 활동 주체에 좀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할게요.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배운 것 같은데 좀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늦으면 안 돼. 오늘 늦은 친구들 누구야? 칼퇴네, 칼퇴.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업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원석이 전화를 해봐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누구지? 얘들아, 수업 끝났어.